네, 신지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16년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수 1위를 찍던 BJ가 있었어요. 기본이 만 단위였어요, 시청자 수가. 그 당시에 제가 4만 명도 넘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그게 이번 사건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요. 자주 보는 시청자도 유명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 방송 내부에서. 그래서 이 방송의 룰을 만듭니다. 시청자끼리 서로 사적인 친분을 쌓지 말자는 거죠. 그랬는데 정작 BJ의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편의 팬과 방송 도와주는 사람들의 뒷담화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유명 BJ 유튜버들을 이간질하고 있던 겁니다. 그게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는 그 남편이라는 유명 BJ가 아내 편을 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사과라도 먼저 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나섰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한 95만, 100만 다 돼가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30만 넘게 빠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닉네임 언급 금지, 침묵 금지라는 규칙을 만들어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 방송만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 어느 사이트나 뭐 카페, SNS에도 다들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 커뮤니티의 목적이라는 거는 친밀감 쌓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는다는 게 이상하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는요, 과거에 소수의 PC통신 동호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인터넷 사용이 친분 쌓기에 있던 겁니다, 목적이. 하지만 나라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사업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렸죠. 그러면서 사람 대 사람의 접촉보다는 정보 검색으로 인터넷의 목적과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시골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소수의 공동체 사회 같은 성격을 아직도 띠고 있죠. 하지만 여러 명이 사는 대도시는 그렇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건데, 시골에 이사 온 외부인이 텃세가 하도 심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도시로 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현상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회적 무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사라졌거나 규모가 작아져 있으면 보통 이 문제예요. 방송 잘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채널이 잘 안 커지고 있으면 보통 이 문제예요. 소수의 집단이 공간을 장악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침묵질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사이클 절크라고 하는데요. 둘 다 집단 자위 행위를 말하는 비속어입니다. 집단으로 자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한 공간을 사유화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말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결론적으로 외부 사람의 합류를 막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히고 그러다 잘못된 생각을 집단으로 밀어붙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공간의 질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보통 당사자들은 자기가 이 상황에 놓여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느끼지 못해요. 아무도 문제라는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어차피 인터넷에 갈 곳은 많고 피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침묵질은 결국 내부 문제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간질해서 오해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이 이간질에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보다 쉽습니다. 직접 문제 제기하면서 당사자랑 대화를 해보는 건데 인간의 심리가 또 그렇지 않아요.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집단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보다 차라리 나에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는 내 눈앞에 이 사람을 믿어버리는 게 편하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외부인 다 차단해놓고 내부 문제를 일으켜서 해체하면 결국 그 공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제 채널에도 몇 번 일어났던 일이고요. 제가 관련도 없는데 혼자 수습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인터넷이야 뭐 그런 사용자를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만나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로 목욕탕, 반상회, 산악회 이런 곳에서 자주 일어나죠. 그 중에
학부모 모임이 저는 최고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친목질로 생긴 사건을 하나 준비했어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사적인 친분에 기대서 해결되길 기다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카리 리에는 후쿠오카현 사야군 시노쿠리초에 사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2016년 4월 셋째 아들인 쇼지로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거든요. 이미 아이 둘을 키우던 엄마라 처음 겪는 일도 아닌데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엄마들의 모임을 또 나가야 됐던 겁니다. 이걸 마마토모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회 같은 거죠. 같은 입장인 엄마들끼리 아이 키우는 방법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상담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일본 정서상 학부모회 가입이나 활동이 꽤 강제성을 띈다는 거예요. 강제로 가입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대부분 독립해서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던 기간에는 월세를 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가 되면은 주택을 매매한다는 거예요. 주택 매매를 왜 이렇게 많이들 할 수 있는 거냐? 주택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상환 기간도 3, 40년까지가 가능해요. 초저금리로 초장기간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 고용 형태가 많아요. 취직하고 은퇴할 때까지 일하면 자연스럽게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니까 저축만 꾸준히 하면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집을 한번 구매한 가정은 3, 40년간 이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짱구네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독립하기까지 최소 20, 30년은 한 집에서만 사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3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동네는 어려서부터 인맥 관리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유치원에 보내는 순간 자식의 장래를 위한 사교 모임이 강제된다는 거죠. 내 자식의 장래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2010년대까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지금 젊은 엄마들은 학부모회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정서상 마마토모를 아직은 중요시하고 있어요. 쇼지로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이런 마마토모가 있던 거죠. 누구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또 없어요. 강제성을 띠는데도. 왜냐면 여기도 텃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에가 40명 정도 되는 채팅방으로 초대된 거예요. 누가 초대했냐면 이 사람인데 쇼지로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엄마 아카호리라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리에에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먼저 자기가 친구라고 부르면서 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리에 입장에선 다행이죠. 불편한 모임이었지만 아카호리 도움으로 2년 정도 지냈는데 그러다 2018년 5월 갑자기 아카호리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요. 모임에 나오는 엄마들이 리에를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쇼지로 엄마를. 텃세가 아직 남아있던 거겠죠. 그러면서 아카호리는 그 엄마들을 더 욕하더니 자기가 보호해 줄 테니까 되도록 그 사람들하고는 마주치지 말라고 했어요. 리에는 친구라는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니까 믿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가 계속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식인 쇼지로가 유치원에서 따돌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놀지 못하게 했던 거겠죠.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거. 리에는 아카오리를 통하지 않으면 유치원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고요. 왜 자기 욕을 하는지 오해를 풀어보려고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카오리는 자기만 믿으라면서 리에가 나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오리는 어느 날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학부모 중 하나가 리에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도 섞지 않던 사람들이 왜 자기를 고소하냐는 건데 이유가 아들 때문이래요. 쇼지로가 모래를 던져서 맞은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 애의 엄마는 야쿠자의 아내라는 거예요. 리에가 겁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카오리는 자기한테도 친한 야쿠자 두목이 있으니
만나서 화해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야기 다 잘 됐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를 해결해 준 그 야쿠자 두목에게 살해해야 되니 50만 엔을 달라는 거예요. 50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 500이죠. 리에는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니까 엄마로서 책임질 필요는 있지만 모래 한 번 던진 일로 500이나 줘야 하는 게 부담이 됐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또 아카오리는 야쿠자에 엮여 고소당하느니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이득이라면서 빨리 줘버리고 끝내자는 겁니다. 리에가 이 말에 설득당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상하잖아요. 리에는 고소당할 예정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알고 지내는 아카호리에게 들었는데 정작 누가 고소한 건지는 몰라요. 고소하겠다는 사람과 당하는 쪽이 통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걸 우연히 알게 된 아카오리가 중간에서 해결해줬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애 엄마가 진짜 야쿠자와 관계가 있는지, 그 집 아들은 정말 모래를 맞았는지, 아카오리와 친하다는 야쿠자 두목도 실제로 있는 건지 리에가 확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3인칭으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뻔하고 리에가 좀 답답해 보일 텐데 이 정도까진 아니라도 비슷한 구조의 일은 학부모 사이에서 꽤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이. 아카호리의 이간질이었던 거죠. 이미 마마토모에서 상습적인 거짓말로 다들 피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리아라는 학부모가 새로 나타나자 일부러 친한 척 접근하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통하나 싶겠지만 사이비 종교에서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수법이거든요. 가족이나 주변과 연락을 차단시키고 자기에게만 의존하게 만든 뒤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교 사건이라고 이번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링크해 두겠습니다. 당연히 잘 걸려들진 않아요, 이런 수법에. 하지만 한 번이라도 통해버리면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거절당하는데도 매일 도를 아냐면서 돌아다니는 이유고요. 이미 마마토모에서 아카오리가 거짓말 상습범으로 소문난 이유였어요. 아마 다른 엄마들에게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왔었을 겁니다. 그럼 아카오리라는 여자는 어쩌다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쳐먹는 사람이 됐냐? 이유가 있죠. 1988년에 창가 학회라는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신도였던 겁니다. 여기서 배운 수법을 리에에게 써먹었던 거겠죠. 아카오리의 권유로 리에도 이미 창가 학회에 들어가 있었고요. 먼저 신도가 된 사람의 위치가 높아지는 사이비 종교 특성상 리에는 아카오리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심지어 나이도 10살이나 많아서 잔심부름도 많이 시켜왔고요. 당연히 일방적으로 부려먹기만 하면 따르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치원 엄마들과 이간질하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로챘고요. 범행 동기는 그럼 돈이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겠죠. 결혼은 했어요. 아이들과 남편이 있고 월세 6만 5천 엔짜리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당연히 야쿠자 두목을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어느 날 또 갑자기 리에에게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이미 아카오리에게 정신적 지배를 당한 뒤라 자기 남편이 정말 바람피는지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카오리가 말하면 그냥 믿게 되는 단계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카오리는 남편과 이혼하라는 요구를 해왔죠. 리에는 이것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경찰 조사로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거 아카오리 결혼식 사진입니다. 리에는 혼자 아이 셋을 키울 자신이 없죠. 남편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생활보호와 아동부양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돈까지 노린 아카오리는 야쿠자 친구가 남편이 바람피는지 조사하면서 쓴 돈이 있으니 이번에도 조사비와 수고비를 받아냈고요. 심지어 금액이 모자르다면서 대출까지 받게 했어요.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도 가로채기 위해 통장까지 뺏어서 자기가 관리했습니다.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광신도가 되더라도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조금은 고민하거든요. 리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카오리는 재판에 이겨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남편의 무능력함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니
일부러 아이들 밥을 굶기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남편이 그동안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애들 밥을 굶기래요. 전부 다 계획대로 됐고요. 리에에게 받아낸 돈은 아카오리가 다 도박과 사치로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리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서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이 다 끊겼죠.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면 아카오리에 대한 의심이 조금은 생길 법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먹을 거 조금씩 사가서 달래주는 식으로 계속 정신적인 지배를 유지해 왔고요.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재판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이혼은 했지만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이 재판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 리에가 계속 아이들을 굶기고 돌보지 않았던 거죠. 아카오리는 리에가 동전 하나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야쿠자 두목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니 아이들이 아무리 굶어도 절대 먹을 걸 주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어요. 도저히 속아주기도 어려운 헛소리였지만 이미 세뇌된 리에에겐 무슨 말이든 다 통했습니다. 리에는 하루에 큰아들에게 밥 한 공기, 둘째는 반 공기, 셋째는 반의 반 공기를 줬거든요. 이것도 쌀을 지은 게 아니라 죽을 끓여 먹인 거예요. 심지어 아카호리가 정해준 양보다 더 적습니다.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감히 아카오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아이들을 체벌해요. 오랫동안 세워두거나 잠을 재우지도 않았고요. 유치원생인데. 아동 부양 지원금을 받으면 지역 아동 상담소의 관리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지원금이 생활에 잘 도움되고 있는지, 형편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2019년 9월 아동 상담소가 이유 없이 리에의 셋째 아들인 쇼지로의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유치원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에 집에 16번이나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또 아카오리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만나게 하죠, 당연히. 그래서 5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제대로 집안을 확인하거나 엄마랑 대화할 기회도 없었어요. 쇼지로는 유치원에서 매일 음식 그림을 그리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였고 어쩌다 밥이라도 먹으면 그 이야기를 자랑처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대체. 리에가 아카오리를 만난 지 4년째 되던 2020년 4월 18일 막내 아들인 쇼지루가 굶어 죽은 거죠. 사망 당시에 5살이었고요. 5살 아이의 평균 몸무게 절반밖에 안 되는 1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10일간 물만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전체가 드러난 거죠. 리에는 처음에 절대로 자기가 믿는 아카오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이 사망의 책임을 자기가 전부 뒤집어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리에의 아동학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이 돌아가는 곳은 아동상담소도 되거든요. 유치원은 아이가 굶고 있다는 신고를 아동상담소에 했지만 확인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러자 아동상담소가 리에의 가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아카오리라는 여성의 방해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경찰에 밝혔고 경찰은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 거죠. 죽은 쇼지로가 다니던 유치원의 아이 엄마들 만나봤어요. 수상한 정황이 금방 나옵니다. 리에를 욕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텃세를 부린 적도 없다는 거죠. 쇼지로가 사망하기 한 달 전 리에가 집세를 내지 못해 사건이 일어난 집으로 이사했고 아마 집을 내놓고 보증금 빼서 더 작은 집을 간 것 같아요. 이 비용으로 쓴 230만 엔과 한 달 뒤 쇼지로가 사망해서 나라에서 나온 장례 비용 20만 엔 그리고 생활비로 받은 정부 보조금 50만 엔까지 다 아카오리가 관리했었다는 겁니다. 쇼지로의 장례식은 사실 있지도 않았어요. 아카오리가 돈을 가로챘으니까 열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의심받지 않으려고 리에에게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지시한 내용을 또 숨겨야 되니까 리에의 휴대전화를 없앴고요. 경찰에는 그동안 모든 돈을 리에가 도박으로 날렸다는 거짓 자백도 시켰어요. 아카오리가 이런 식으로 4년간 리에에게 뺏은 돈은 1200만 엔이나 됐습니다.
리에는 아이가 왜 죽었는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결국엔 아카오리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요. 수상한 정황들은 주변 탐문으로 계속 나타났고 사람들 증언과 다 일치했거든요. 이렇게 39살의 아카리 리에와 48살의 아카호리를 아동학대와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하는데 리에는 집안에서 바로 잡혔거든요. 이제 이 아카오리 잡을 차례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원조에 보니까 경찰이 체포영장 받았을 때는 이미 1년 전에 사기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은 쇼지로 사망 2년 만인 2022년 6월 17일에 열렸어요. 엄마인 리에가 여기서 징역 5년, 아카호리는 사건의 원인이죠. 15년형 받았는데 항소하거든요. 하지만 기각되면서 형 확정됐죠. 이게 학부모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본에서는 마마토모 관련 사건이 꽤 있습니다. 도시보다는 외진 시골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대부분 비슷한 구조고요. 이간질에서 고립시키고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생활을 지배해 들어가는 거죠. 이 이간질의 방법이 주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당황시키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써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수법이. 처음부터 리에를 욕하는 학부모들은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면 아카오리는 할 말이 없었겠죠. 고소한다는 말도 직접 유치원에 전화 한번 해봤으면은 그러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자식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적 침묵을 선택하는 바람에 아카오리에게 지배당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엄마가 무슨 피해를 입었던 엄마 책임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직접 알아보는 거예요. 이간질은 이거 하나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침묵질도 하지 말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2020년 일본에서 유치원 학부모 사이에 일어난 마마토모 사건 파일이었습니다.